안녕하세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보면서 하루하루 너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어쩜 그렇게 예쁜 말만 골라서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힘든 하루를 보냈더라도 딸만 보면 피곤함도 눈 녹듯이 녹아내리죠. 현재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있어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살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님도 만나게 되죠. 부모님들의 표정만 봐도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느껴져요. 그걸 보면 안정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참 행복하겠구나 싶습니다. 부모의 노력과 관심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 치료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를 버리고 간 부모들은 무슨 생각으로 어린 딸을 버리고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말입니다. 한창 부모의 사랑이 필요했던 나이에 저는 보육원에 버려졌습니다. 옛말에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제가 직접 자식을 낳아보니까 어떻게 자식을 보육원에 버릴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육원에 맡겨지기 전 국민학교 3학년까지는 부모님과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과 행복하게 지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행복한 기억은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퇴근길에 간식도 사올 만큼 다정한 아버지였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기다리는 일이 즐거웠어요.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아버지를 반기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오늘은 뭐 사오셨어요? 우리 은정이 아빠 기다렸어? 아닌가? 과자를 기다린 건가? 아니야. 난 아빠 기다렸어요. 그랬어? 그럼 상으로 우리 은정이 과자 줘야겠네. 들어가자. 대문까지 달려나온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 기억이 저한텐 지금까지도 남아있던 기억이죠. 지금 생각해봐도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진 행복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면서 가정 불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은 정말 매일같이 싸웠어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예민해지니까 둘 다 예민해졌던 거예요. 심지어 밥을 먹다가도 아버지는 괜히 투덜거리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디 잔치 열어? 반찬이 왜 이렇게 많아? 뭐가 많아? 겨우 반찬 4개 올라와 있는데. 반찬은 어디서 땅 파면 나와? 당신 집에서 돈 아낄 궁리를 해야지. 벌어다 주는 게 있어야 아끼지.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생활비 주면서 대체 뭘 아끼라는 거야?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버지는 엄마 말에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저는 갑자기 싸우는 부모님을 피해 방으로 도망쳤어요. 무서워서 귀를 막아도 봤지만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웬 큰 소리야? 미안하지도 않아? 가장이 가장 노릇 못하면 미안해하기라도 해야지. 밖에서 돈 버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렇게 쉬워 보이면 나가서 돈 벌어봐. 이 정도 살게 해줬으면 됐지. 어디서 큰 소리야? 아이고, 속 터져. 이런 놈 믿고 결혼해서 내 팔자 내 갖고 왔지. 에이, 더러운 짓구서. 내가 들어오지 말던가 해야지 원. 끝내 엄마는 눈물을 터뜨리셨고 아버지는 언성을 높이다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방에서 잔뜩 움츠려 있다가 아버지가 나가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엄마를 다독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울지 마. 저리 가. 너도 꼴 보기 싫어. 그냥 방에 들어가 있어. 안 들려? 들어가라고. 그때 저는 엄마의 반응에 순간 얼어버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엄마를 피해서 방으로 들어가는 일 뿐이었어요. 그 후로도
부모님은 정말 매일같이 싸웠죠. 그러다가 점점 부모님의 싸움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며칠씩 안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은 싸우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진짜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럼 이혼해. 이혼하자고. 대신 애는 네가 데려다 키워. 지금 나보고 혹 달고 나가라고? 미쳤어? 당신이 키워.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누굴 데려가라는 거야?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는 뭐 살기 편한 줄 알아? 빚이 산더미야. 애 키우면서 어느 세월에 빚을 갚아? 점점 부모님의 싸움은 이혼으로 흘러갔고 저는 그렇게 집안의 혹이 됐어요. 어떻게 자식을 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그날따라 저한테 새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갈 곳이 있다면서 절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를 따라 나섰던 저는 그렇게 보육원에 버려졌어요. 마지막까지도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고아원에서 살게 된 거죠. 저한텐 그날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4학년 때 버려진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할 정도입니다. 그 후 저는 고아원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어요. 그 안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부터 고아원은 제가 먹고 지낼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저는 제 삶이 너무 비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중학교에 입학하게 됐을 때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고를 치기도 했죠. 그러다 교무실로 불려가면 그 친구들과 나이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은 저를 보면서 한심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말했거든요. 넌 고아원에서 생활하면 더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지. 매일같이 사고만 치고 다니면 뭐가 되려고 그러냐? 아유, 이래서 불쌍한 애들은 안 된다니까. 같은 사고를 쳐도 저는 고아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는 말까지 했던 겁니다. 정말 비수처럼 꽂히는 말들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결국 저는 중학교를 자퇴하게 됐죠. 자퇴를 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은 그야말로 나락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깜깜하니까 열심히 뭘 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심지어 부모가 다 살아있는데 왜 제가 고아원에 있는 건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는 충격과 배신감에 제 인생을 제가 망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으로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할머니였어요. 몸도 불편했던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걸어오셨습니다. 은정아, 헬미야. 아, 할머니? 부모님이 이혼 당시 저를 할머니한테 맡기려고 했지만 몸이 불편한 할머니도 저를 키울 여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제 걱정이 돼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는 제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우셨어요. 이렇게 너만 혼자 둬서 미안하다. 왜 이제 왔어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내가 널 볼 수가 없었어. 밥 좀 잘 먹지. 왜 이렇게 말랐어? 그날 저는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할머니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자퇴했다고 하니까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지. 왜 그랬어? 다 너무 싫고 힘들었어요. 고아 취급받는 것도 너무 싫었다고요. 내가 힘들어도 널 키웠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네 애비 찾지 말고 너는 네 인생 살아. 나도 내 아들이지만 그날 이후 보지도 않고 살고 있어. 나도 걔를 버렸어, 은정아. 내가 미안하다. 자식 잘못 키운 내 죄야.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우셨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보러 와주셨죠. 몸도 많이 불편하실 텐데 빠지지 않고 저를 보러 와주신 겁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위로와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할머니가 안색이 좋지 않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잠을 좀 설쳐서 그래. 그래도 우리 은정이 보니까 기운이 나네. 힘드시면 이렇게 매주 안 와도 괜찮아요. 저 할머니 마음 다 알아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와야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 오래오래 살아서 나중에 내가 돈 벌면 같이 여행 가요. 그래, 우리 은정이를 봐서라도 내가 건강해야지. 그날따라 왠지 할머니는 안색이 영 안 좋으셨어요. 계속 할머니가 마음에 걸렸죠.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바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의지할 곳 하나 없던 제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사람이 할머니였거든요. 그렇게 할머니를 힘겹게 보내드리는 동안에도 저는 부모라는 인간들 얼굴조차도 못 봤습니다. 어디서 뭐들을 하고 사는 건지 연락이 닿질 않는다는 말뿐이었죠. 정말 그때는 제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를 먼저 보내드리고 매일같이 멍하게 지냈어요. 먹을 수도 없고 편히 잘 수도 없었죠. 그러다가 저는 우연히 TV에서 한 여자 인터뷰를 보게 된 겁니다. TV 속 여자도 고아원에서 자란 불우한 가정 환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인터뷰에서 당찬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길이 있어요.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불만족스럽게 살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꼭 용기 있게 행동해 보세요. 그 여자의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기대지 않고 혼자 제대로 인생을 살아내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공부만이 제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 결과 검정고시 합격한 뒤에 대학교까지 입학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저는 언어치료사라는 직업도 갖게 됐어요.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다 보니까 지금의 남편까지 만나게 됐죠. 남편은 포크레인 기사였는데 직업과 달리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소개로 만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투박한 외모였어요. 그런데 밥을 같이 먹는 내내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수동 씨, 저 때문에 밥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누구랑 밥 먹으면 자꾸 챙기는 버릇이 있어서요. 어쩐지 아까부터 물을 마셔도 계속 컵에 물이 있더라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 같길래요. 저 때문에 정신 없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오히려 기분 좋아요. 처음 느껴보는 다정함에 저는 남편한테 한눈에 반했어요. 그 후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고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엔 제가 고아라서 예비 시댁에서 싫어하면 어쩌나 겁이 났어요. 그때 걱정하는 저를 보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부모님들 그런 분들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자. 너무 긴장되는데 나 지금 단정하게 옷 잘 입은 거지? 지금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가자.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시댁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자마자 어머님이 절 반갑게 맞이해주며 말하셨습니다. 반가워요.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네요. 아,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긴장돼서 빨리 나왔더니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긴장하지 말고 어서 들어와요. 잔뜩 긴장한 채 갔는데 어머님과 아버님 모두 저를 보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아버님은 저를 보면서 궁금한 듯 물으셨습니다. 밥은 입에 맞아요? 우리 안 사람이 음식 솜씨가 좋긴 한데 입에 맞을까 모르겠네. 네, 너무 맛있어요. 제가 워낙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어요. 잘 먹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네. 말씀 편히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긴장이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말은 천천히 하고 우선 밥부터 먹자고.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자꾸 반찬을 이것저것 제 앞에 놔주시면서 많이 먹으라고 말하셨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수동이한테 사정 듣긴 했어. 힘든 상황에서 아주 잘 자랐네. 감사합니다. 결혼할 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저도 돈 모으면서 사회생활 잘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딸 같은 며느리가 생기는데 당연히 해야지. 아무 걱정 마. 어머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다행히도 시부모님들은 제 사정을 다 알고도 따뜻하게 감싸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과 동시에 부모님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 후 생전 처음으로 가족의 품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이서 같이 고물상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시동생은 대기업인 게임 회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댁을 만나서 하루하루 너무 행복했어요. 결혼 후 1년 만에 제가 임신했을 때는 어머님이 꼭 친정엄마 같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임신한 저를 챙겨주시느라 늘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며느리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내가 집에 갈 때 좀 사갈게. 괜찮아요. 저 방금 밥 먹었어요. 벌써? 그럼 과일이라도 사갈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네, 조심해서 오세요. 남편이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밥을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에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자주 왕래할 수 있었어요. 저한테 친엄마가 있었다면 이렇게 살았겠구나 싶을 만큼 너무 감사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도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는데 출산 당시에도 누구보다 절 걱정해 주시고 많이 챙겨주셨어요. 예쁜 딸을 낳았을 때 아이를 보러 시부모님이 오셨죠. 그때 어머님은 아이부터 찾지 않고 저를 먼저 찾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달려오시더니 어머님은 제 손을 잡아주면서 말하셨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몸은 괜찮어? 네, 어머님, 저 괜찮아요. 고생했어. 이제 진짜 네 몸부터 챙겨야 돼. 산후조리 제대로 못하면 평생 고생이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저는 그때 어머님이 꼭 잡아주시는 손을 맞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방금 태어난 손녀가 아니라 저한테 먼저 달려오셔서 괜찮냐고 물으시는 걸 보고 진심으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은 결혼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 행복했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저에게 안식처가 생긴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쁜 딸을 키우면서 남편과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늘 사람의 정과 사람을 그리워하던 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던 행복이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행복은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죠. 바로 동서였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인사 왔을 때만 해도 그저 똑 부러진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요. 동서가 처음 인사 왔던 날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인경이라고 합니다. 전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동서가 대학 교수라고 인사하면서 소개하자
아버님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학 교수? 아주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네요. 아닙니다. 공부가 적성에 맞아서 그런지 천직 같아요. 그래요. 우리 종상이도 참 공부를 잘했는데 이렇게 똑똑한 여자를 만나게 될 운명이라 그랬나 보네. 아버님의 장난스러운 말에 모두가 웃기도 했어요. 여기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문제는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챙기러 주방에 갔다가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긴 겁니다. 제가 혼자서 과일이라도 준비하려고 주방에 왔는데 동서가 따라온 거죠. 동서는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형님, 저도 도울게요. 뭐부터 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혼자 해도 금방 해요. 그래도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형님이랑 대화도 할 겸 저도 같이 해요. 그리고 말 좀 편하게 해주세요. 저도 곧 며느리잖아요. 애교 많은 동서는 기어코 제 옆에서 과일을 깎으면서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형님은 학교 어디 나왔어요? 대졸이에요? 대학을 나오긴 했는데 대졸은 아니야. 중학교 때 자퇴해서 초졸이야. 검정고시 보고 대학 들어간 거야. 진짜요? 아니, 요즘 시대에 초졸도 있어요? 태어나서 초졸은 처음 봐요. 와, 신기하다. 진짜 초졸이 있긴 하네요. 그렇게 신기할 일인가? 내가 없는 제도 만들어서 대학 나온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신기해? 아니, 보통은 중학교 때 자퇴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뜯어 말리지 않아요? 형님은 집안이 엄청 자유로운 분위기였나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서가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묻는 질문에 피할 수도 없고 솔직히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제 어린 시절이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 어떻든 지금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 고아원에서 컸어. 부모님 안 계셔. 나도 그때는 엄청 원망스러웠는데 이젠 괜찮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했나 봐요. 아니야.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거 괜찮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난 그걸로 만족해. 제 말에 동서는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서의 이상한 점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불어닥칠 일도 한치도 예상 못했어요. 시동생은 그렇게 동서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 시동생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시댁에 다 같이 모였어요. 그때 동서가 큰 가방을 꺼내면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식구들 주려고 기념 선물 준비했어요. 하나씩 드릴게요. 잠시만요. 동서가 선물을 준비했다는 말에 시부모님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가방에서 선물을 꺼내 하나씩 나눠주던 동서는 저한테도 작은 상자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간식거리였는데 제 선물만 크림 같은 작은 통으로 된 걸 준 거예요. 게다가 겉면엔 다 영어로 된 글씨뿐이라서 저는 선물을 받고도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보고 있으니까 동서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아, 맞다. 형님 영어 모르시죠? 어, 내가 영어는 잘 몰라서 이게 뭐야? 핸드크림이에요. 향이 좋아서 특별히 사왔어요. 정말? 고마워. 잘 쓸게, 동서. 근데 형님, 진짜 초절인 게 이럴 때 티가 나네요. 아무리 영어를 모른다고 해도 중학교만 나와도 기본적으로 아는 건 있었을 텐데. 아휴, 어쩌겠어요.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동서가 저한테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빈정상해서 한마디 하려는데 어머님께서 단호한 목소리로 먼저 말하셨어요. 넌 배웠다는 애가 손윗 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전 그냥 형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런 거 요즘 휴대폰으로 검색하면 금방 아는 시대야. 근데 꼭 그렇게 비꼬면서 알려줘야겠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솔직했어요.
솔직한 거 좋은 거 아니야. 사람이 선을 지키고 살아야지. 어머님은 동서한테 선을 지키라면서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그러자 동서도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사과를 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저는 정말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괜찮아. 그렇게 동서의 말실수는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도 실수하고 한 번 어머니께 한 소리 들었으니까 그 후에는 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정말 한결같더군요. 결혼 후 시간이 좀 지나서 첫 제사 때였어요. 저는 미리 시장이라도 봐야 할 것 같아서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지금 통화 괜찮아? 왜요? 저 지금 바뀐대요. 다음 주에 시댁 제사가 있거든. 혹시 언제쯤 올 수 있나 해서. 네? 그걸 저도 같이 준비해요? 동서도 이제 며느린데 같이 해야지. 형님, 대학 나왔다면서요. 그럼 대학 교수가 얼마나 바쁜지도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시댁 가서 요리할 시간이 있겠어요? 일해서 중고등학교 제대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동서는 제 말에 자기는 바쁘다면서 날카롭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바쁘다고 하면 될 말을 꼭 저런 식으로 말하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동서한테 한마디 하면서 말했어요. 동서, 그럼 그냥 바쁘다고 하면 될 걸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제가 욕을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데요? 내가 그때 초졸이라고 했던 말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거야? 중고등학교가 괜히 있겠어요? 다 배울 게 있는 건데 형님은 그런 것도 못 배웠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그럼 잘 알겠네. 며느리가 됐으면 배울 것도 있다는 거. 다 배울 게 있으니까 제사 때 오라고 하는 거니까 무조건 와. 어머니께는 내가 말해둘게. 안 간다니까요. 그런 거 딱 질색이에요. 안 되는 게 어딨어? 잘나신 대학 교수께서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서 오겠지. 첫 제사니까 꼭 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말하는 걸 보니까 올 수 있는데 일부러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제사 당일이 됐는데 동서가 정말 멋있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동서를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너 어디 아프니? 도살장 끌려온 애 같네. 아니에요. 일하다 왔더니 좀 피곤해서 그래요. 네 형님은 오늘 일 끝나고 시장까지 봐왔어. 형님은 아무나 하는 일이고 저는 대학 교수잖아요. 당연히 제가 더 힘들죠. 그리고 원래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일하는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너 그럼 나랑 네 시아버지도 고물상하면서 대충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교수만 바쁘고 대단한 거야?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 형님 얘기한 거죠. 너야말로 오늘 머리가 나빠서 손발 고생하게 생겼구나. 얼른 손이나 씻고 주방으로 와. 저는 주방에서 어머님과 동서 이야기를 엿듣고 기가 찼습니다. 동서는 매사가 저런 식이었어요. 세상의 직업은 대학 교수만 대단한 직업인 것처럼 말하는 버릇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그런 점을 몇 번씩 지적했어요. 자꾸 직업의 귀천을 나누는 동서한테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하셨죠. 그날 동서는 첫 제사 때 허리 한번 제대로 펼 틈 없이 일만 했어요. 그걸 보고 어머님이 웃는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아이고, 대학 교수가 아주 신세계를 맛보네. 어때? 체계 없는 게 많지? 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직 힘이 있네. 뒷정리까지 잘해봐. 동서는 그 순간 힘이 쭉 빠진 표정이었죠.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살짝 웃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덕분에 동서가 뭐라고 해도 힘든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나 동서와 시동생 사이에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동서 아이가 만 3살이 될 때였는데
우리 딸이 쓰던 장난감을 시동생한테 필요한지 남편한테 물어보라고 했죠. 남편은 바로 시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었어요. 종상아, 너희 장난감 많아? 애들이 금방 커서 장난감도 금방 바꾸게 될 텐데 우리 집에 있는 것 좀 챙겨줄까? 형이 준다고 하면 우리야 고맙지. 요새 애들 장난감도 비싸잖아. 형수님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내가 이따가 형네 집으로 갈게. 시동생은 기뻐하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시동생은 저희 집으로 장난감을 받으러 직접 와줬어요. 동서는 아이를 안고 들어왔죠. 제가 시동생한테 장난감 상자를 꺼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딸이 돌 때 쓰던 장난감이에요. 애들이 나이대별로 사줘야 될 장난감이 달라서 다 사려고 하면 돈 엄청 들어요. 우와, 형수님, 진짜 감사해요. 잘 쓸게요. 장난감을 보면서 고마워하는 시동생을 보니까 저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서가 그 상자를 보더니 기겁을 하면서 소리치는 겁니다. 지금 쓰던 장난감을 주려고 불렀어요? 어떻게 쓰던 걸 줘요? 저는 동서의 말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동서를 보면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돌 때 쓰던 건데 몇 번 못 썼던 것들이야. 새 거나 다름없어. 그리고 요즘에 가족끼리 서로 같이 쓰잖아. 남도 아니고 어때? 형님, 제 딸은 지능이 높아서 이런 거 안 가지고 놀아요. 벌써 영재 소리 듣는 애한테 지금 이걸 주신다고요? 지능이랑 장난감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애들 주면 다 좋은 거지. 동서 말 참 이상하게 한다. 그때 옆에 있던 시동생이 동서를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은 우리 딸한테 남이 쓰던 장난감을 주고 싶어? 우리 딸은 영재가 되래야 피가 다르다고. 당신도 그만 좀 해. 우리 딸 그냥 평범해. 그냥 건강하게 잘 커주면 된 거지. 왜 자꾸 애를 영재로 만들려고 해? 그리고 형수님 언어치료사라 우리보다 애들 더 잘 알아. 됐어. 내 자식은 내가 알아. 그리고 배워도 내가 더 배웠는데 형님이 뭘 안다고 그래? 동서는 자기가 알아도 조금 더 안다면서 냅다 화까지 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화가 났는지 장난감 상자를 치우면서 동서한테 소리쳤어요. 지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도 가져가라고 사정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가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애 키워서 얼마나 잘 키우는지 내가 두 눈 똑똑히 뜨고 볼 거예요. 남편의 말에 시동생이 당황했는지 남편과 저한테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우선 오늘은 이만 가고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시동생은 그렇게 다급하게 동서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진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그날 괜히 좋은 마음으로 했던 행동 때문에 기분만 상했던 겁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챙겨주려고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동서의 아이가 제가 볼 때는 언어 발달이 조금 느려 보였거든요. 보통 만 3살쯤이면 단어 정도는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는 걸 느꼈거든요. 대놓고 말할 수 없어서 언어 발달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동서의 반응에 저도 아예 신경 끄려고 했어요. 그런데 매일 아이들을 만나 언어 치료를 돕는 직업 특성 때문인지 시댁에서 동서 아이를 보면 자꾸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동서는 꿋꿋하게 자기 딸은 영재라서 그런 거라고 매일 영재 교육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어만 가는 감정의 골이 터지고 만 거예요. 시부생신이라 다 같이 모인 자리였는데 역시나 그날도 동서 딸이 조금 위태위태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가 거실에 있을 때 새로 산 언어 발달책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동서, 이거 내가 새로 산 건데 애한테 읽어줘. 언어 자극놀이? 이런 책을 왜 우리 딸한테 읽어줘요? 내가 볼 땐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린 것 같아 보여서 지금이라도 시작하면서 금방 배울 거야. 동서 딸이니까 똑똑해서 금세 해낼걸? 형님,
못 배웠으면 입 닥치고 사세요. 지금 대학 교수 앞에 두고 뭐 하세요? 애들 좀 도와준다고 나까지 지금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초졸 주제에 주제 넘는 짓 좀 하지 말라고요. 진짜 짜증나서 원. 동서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놀란 얼굴로 저와 동서를 쳐다봤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동서한테 소리쳤습니다. 동서, 대체 왜 그래? 내가 언제 동서를 가르치려고 그랬다는 거야? 이딴 책이나 들이미는 게 가르치려고 드는 거지 뭐예요? 그리고 내 딸은 영재라니까? 헛다리 짚었으면 사과나 해요. 와, 진짜 동서는 조금도 말이 안 통했어요. 화가 잔뜩 나서 저한테 핏대를 세우면서 대드는데 완전 쌈딱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시부가 동서 앞으로 걸어와 호통을 치면서 싸대기를 날린 겁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못 배워먹은 짓이야? 입을 닥치고 살아? 너나 좀 닥치고 살아.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딴 소리를 윗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대학 교수면 뭐해? 인성이 바닥인데. 니네는 인성이 부족해. 내 재산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시부가 뺨을 치면서 말하자 동서는 뺨을 부여잡고 울었어요. 동서는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먼저 선 넘은 사람은 형님이라고요. 진짜 못 배워먹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형님이라고요. 동서는 억울하다는 듯 울먹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아버님한테도 소리를 지르던 동서를 보면서 시동생이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대학 교수도 아니잖아.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면서 어디 가면 꼭 대학 교수라고 소개하는 걸 좀 그만할 수 없어? 내가 너 시댁 갈 때마다 제대로 말하라고 몇 번의 기회를 줬잖아. 근데 너 어떻게 했어? 올 때마다 형수 무시하고 이젠 우리 아버지한테도 소리 질러? 난 너 같은 인성 바닥인 여자랑은 애 못 키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시동생은 다급한 동서의 외침에도 저와 시부모님을 보면서 꿋꿋하게 사과하며 말했어요. 아버님 생신인데 죄송합니다.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희 가볼 테니까 형수님이 좀 잘 챙겨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동서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온 가족들이 동서가 대학 교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시동생은 동서가 대학 교수라고 소개한 걸 듣고 제대로 말하라고 몇 번의 기회를 줬던 겁니다. 그런데 동서는 자신이 뱉었던 말을 정정할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저를 무시하는 말만 하고 오니까 시동생도 참고 있던 거죠. 그 와중에 동서가 저한테 닥치라는 말까지 하면서 무시했으니 시동생도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아버님 생신은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끝이 났어요. 저는 한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괜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시동생이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온 겁니다. 왜 집까지 왔나 싶었는데 시동생은 진지한 목소리로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형수님, 저 별거 중이에요. 그 사람이랑 이혼하려고 했는데 절대 못한다고 해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시동생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별거라뇨. 아직 애도 어리잖아요. 아니요. 저희 딸 형수님 말처럼 언어 발달 치료가 필요한 거 맞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애를 데리고 억지로 영재교육 다닌 사람이에요. 더는 두고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그래요. 염치 없지만 형수님 일하는 곳에 저희 딸 좀 보낼까 해요.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고 하길래요. 괜찮을까요? 그럼요. 저도 마음 불편했는데 제가 잘 지도해 볼게요. 그리고 그 사람 당분간 보육원으로 봉사를 다니기로 했어요.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비난하고 무시하는 버릇 좀 고치게 하고 싶어서요. 사람은 각자 환경에 따라서 노력하고 사는 거니까 가서 좀 느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반성했다 싶을 때 그때 다시 얘기해 보려고요.
각자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해요, 그 사람도. 그 후 시동생은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와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시동생의 부탁대로 동서 딸의 언어 발달과 지능 치료를 시작했죠. 동서 딸은 평가를 해보니까 언어 수용하는 능력은 평균이었지만 말로 내뱉는 게 어려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발달 치료 첫날 저는 동서 딸을 데리고 교구를 이용해 놀이 치료를 했습니다. 이거 무슨 색이야? 이름 알아? 그때만 해도 동서 딸은 말로 내뱉지 못해서 고개만 내저었어요. 하지만 언어 치료를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말하는 단어가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은 점점 호전돼 가는 딸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절 보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이게 다 원래는 아내 몫인 건데 제가 괜히 짐만 들였네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는 진행하는 거니까 좀 더 해보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잘 놀아주세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이 은혜 꼭 잊지 않을게요. 그래도 엄마가 있어야 아이가 더 좋아할 텐데 동서는 연락 없어요? 곧 온다고 하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아내도 인생에 풍파가 많아서 가시도친 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힘을 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시동생 말을 들어보니까 동서도 사연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동서는 추석 2달 전에 시댁으로 왔어요.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동서는 시부모님께 사죄하던 중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오만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 컸어요. 부모라는 인간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외할머니가 저한텐 엄마였어요. 그때부터 피해의식이 생겼는지 누구든 이겨야 직성이 풀렸던 것 같아요. 누가 날 무시하면 가만히 있질 못했는데 자꾸 형님한테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동서, 아니 그걸 왜 말 안 했어? 나한테도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전 형님처럼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절 무시할 것 같았어요. 누가 동서 무시한다고 그래.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 이제라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저는 동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등을 다독여줬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과대 포장하고 사는 인생은 저랑 비슷한 점도 있었습니다. 저도 늘 남들 앞에서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려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동서는 공부를 꽤 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라는 꿈을 꾸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 문턱이 너무 높았던 겁니다. 결국은 여자로서 최고 위치에 갈 수 있는 건 고작 시간 강사뿐이었죠. 그것도 월 2, 300만 원 벌면서 죽어라 일해왔던 거예요. 그런 동서를 응원하고 지켜준 사람이 시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던 동서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을 포장하는 걸 보고 시동생은 매번 그러지 말라고 회유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동서 모습에 결국 폭발했던 겁니다. 그날 동서는 3개월 조금 넘는 별거 기간 동안 보육원에서 봉사하면서 느꼈던 점을 시댁 식구들 앞에서 진솔하게 털어놨어요. 보육원 아이들이 착하고 순수했어요. 제가 봉사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아이들한테 배우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 제 딸 언어 치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몰랐어요. 앞으로 형님한테 많이 배울게요. 어머님은 그런 동서를 보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나만 잘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인생은 다 같이 도와가면서 사는 거야. 잘 배웠다고 잘 사는 거 아니고 못 배웠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란다. 그걸 항상 가슴에 새겨두어.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그렇게 동서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눈물로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속내를 털어놓은 동서는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말하더군요.
홀가분해진 동서는 정말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쯤부터 딸과 놀아주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곧장 전화까지 했답니다. 형님, 책은 번호가 적혀 있는 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거기에 숫자 다 써놨어. 동서는 저한테 자주 전화해서 이것저것 묻기도 했어요. 심지어 같이 쇼핑도 갈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졌죠. 한 번은 같이 쇼핑을 갔는데 가게 점원이 저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매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보기 좋네요. 네, 저희 자매가 좀 사이가 돈독해요. 그렇게 돈독해진 사이 덕분에 제 인생에는 또 한 번의 행복이 찾아왔답니다. 지금은 과거가 된 이야기지만 지금 떠올려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얼마 전에는 시부모님과 시동생 가족, 저희 가족까지 모여서 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찍었던 가족 사진을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뒀답니다. 가족이 별거 있나요? 서로 진심을 나누고 아껴주면 그게 가족인 거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서로 아픔을 감싸주고 약점도 같이 견뎌주려고 노력하면 피보다 진한 가족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생기면 어떤 기분일까 늘 궁금했어요. 지금 제 생활을 돌이켜보니까 가족은 굳이 요란스럽게 표현하지 않아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느껴지니까요. 저와 비슷한 아픔이던 동서와도 이제는 속내를 터놓는 사이가 됐어요. 약점이라고 생각한 걸 솔직하게 털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가족이라면 서로의 아픔도 감싸주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저를 낳았던 부모의 행방은 알 수 없지만 가족에도 인연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부모다워야 화목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뿐인 딸에게 못난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을 받아보니까 제 딸에게도 넘치는 사랑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행복이 깨지지 않고 앞으로도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남겨주세요. 둘도 없는 시부모님과 친동생 같은 동서, 그리고 남편과 제 딸까지 그렇게 서로를 아껴주면서 살아가 볼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